수원 군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내년 사업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중앙정부에서는 군비행장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해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은 강력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산에서는 학교 인근에 대형 물류센터가 연달아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산시 의회는 준공 허가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남부권의 지자체들이 하수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해 반도체 생산 라인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업사이클링을 통해 물 재이용에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수원 군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당장 경기도가 내년에 추진하려 했던 이전 관련 사업은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비행장을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용역이다 보니 화성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경기 남부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편성했던 연구 용역비 등 3억 7천만 원 상당의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도의회는 수원 군비행장 이전에 대해 아직 논란이 크고 업무를 맡을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도시주택실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 도시주택실 업무가 아니에요. 어디 이전되는 거기하고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삭감된 경기도 예산과 비슷한 예산이 국회에도 제출됐습니다. 국토부는 경기 남부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예산과 다른 점은 입지를 화성시 화홍지구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화성 지역에선 시도의원 21명의 명의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원 군비행장 이전에 반대해온 화성 지역 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나 수원시 간에 그런 갈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갈등을 더 격화하거나 점화하는 더 기름을 붓는 형국을 국회에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1차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이번 예산 삭감으로 수원 군비행장 이전 관련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수원 군비행장 이전, 경기 남부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전담 조직을 만들고 자체 공론화 과정을 정리한 보고서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화성시 봉남의 대학가 원룸촌에서 살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박병화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봉담읍의 한 학부모가 청구한 국민동의 청원입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봉담읍 거주로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한 청원인은 해당 지역에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다며 박 씨의 퇴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병화의 집에서 걸어서 2, 3분 거리엔 수원대학교가 있고 반경 500m 안엔 어린이집 2곳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이 62%라며 퇴거 후 보호시설에 입소시킬 것을 강력 청원했습니다. 만약 이곳에 살고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범죄의 재범이 발생된다면 그때 법무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야 들어주실 겁니까? 지역사회의 호응도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진행된 국민동의 청원에
28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해 국회 회부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제 박병화의 거주지 문제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된 내용은 정부로 이송해 처리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뒷짐만 지지 말고 제도 개선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청원 성립으로 거주지 제한, 보호 수용제도 도입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6년간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강력 성범죄자입니다. 그가 혼자 사는 여대생들이 많은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촌으로 이사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졌고 주민들은 60회에 달하는 퇴거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박병화 거주지 문제를 두고 해당 지역구의 권칠승 의원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가 주변까지 거주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입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촌. 박 씨가 입주한 지난 10월 말부터 동네는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여성을 10명이나 성폭행한 범죄자의 이웃이 된 주민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박병화의 집 앞에선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가 4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박병화의 거주지 위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노려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그가 혼자 사는 여대생들이 많은 대학가 원룸촌으로 이사하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 이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에 국회에선 강력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 병지역구 권칠승 국회의원이 박병화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개정안은 연쇄 성폭행범 같은 강력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대학 인근과 학생 밀집 지역의 거주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력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에 어린이집 또 유치원을 포함해서 학교 주변 그리고 학생 밀집 지역에 대한 거주를 제한하고 성범죄 취약 대상을 보호하고 또 지자체가 사전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 성범죄자가 거주하게 될 해당 지자체에 관련 내용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 법무부가 입주 후에야 거주 사실을 알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병화의 경우 출소한 날 새벽 6시 반쯤 화성시로 입주를 마쳤고 법무부는 그로부터 1시간 20분 후에야 해당 사실을 통보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산시의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안산시민사회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산시민사회연대 회원들이 7일 안산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순자 전 국회의원과 돈을 준 혐의를 받는 안산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정당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신뢰가 우선이어야 할 시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데 금품이 오고 갔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는 심각한 정치 비리이자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촉구하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순자 전 국회의원과 혐의 해당 안산시의원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시민들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자진해서 미리 사퇴하는 것이 진실한 사과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소선거구제로 인한 양당 정치의 폐해로 규정했습니다. 공천을 받은 것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보니 지방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나 경쟁력은 뒷전이 되고 공천권자에게 목을 매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좋은 지역 정치인을 발굴하고 소신껏 지역 정치를 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공천권자인 지역위원장에게 충성하는 경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당이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해서 지역에 좋은 일꾼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오산시 원동에서는 중고등학교 인근에 들어선 물류센터를 두고 교통과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인접한 곳에 대형 물류센터가 하나 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오산시 의회는 준공 허가를 철회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비료 제조 회사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대형 물류센터. 이 물류센터 인근에는 중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과 교통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센터와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대형 물류센터가 건립돼 이달 초 준공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오산시 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행부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학교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대책과 교통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준공 허가부터 내주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현재 오산에는 큰 물류센터가 두 군데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하나는 준공이 나버렸고요. 어떤 대책 없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물류센터가 준공이 나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게 준공이 됐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시의원들은 준공 허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는 준공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해당 물류센터를 드나드는 차량들이 학교와 아파트 쪽으로 다니지 않도록 업체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랑 학교 앞을 지나는 통행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측과 협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 두 곳이 연달아 들어서면서 잇따르고 있는 논란. 오산시가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 불안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기피시설로 불리는 축사나 위험물 제조 공장 등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인근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시설이 들어선 다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평택시 의회가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갈등 유발 시설 사전 고지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일대에 들어선 시설입니다. 축사와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건축 폐기물 처리 업체까지 방기지 않은 시설들이 조성되는 동안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누군가 해당 동네에만 알리고 영향권이 될 주변 마을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친분이 두터웠던 마을 간 주민들 갈등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사전에 모여서 자료를 생각은 어때? 우리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갈등이 생기진 않았죠. 여럿이 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평택시에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제정한 갈등 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더 강화한 겁니다. 갈등 유발 대상 시설을 대폭 늘렸고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정구 의원은 시민에게 알 권리와
정보 소외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서부권이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구조상으로 이 갈등 유발 예상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전 고지제를 통해서 좀 알 권리를 충족을 시키고. 갈등 유발 대상 시설에는 위험물 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 유독물을 보관하거나 저장 판매하는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도시가스 제조시설과 화약류, 가축시설, 도축장과 봉안당, 고물상으로 불리는 자원순환시설 등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기존에는 갈등 유발 시설의 규모와 면적, 위치 등만을 알렸는데 개정된 조례에는 인허가 담당 부서와 주민 의견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보 방법은 읍면동 사무소에 게시됐던 것과는 달리 시청 홈페이지와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 이 통장의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500세대가 넘지 않더라도 그 해당 시설들이 들어오는 그런 그 지역에 읍면동장한테 서면으로 또 통보를 하게끔 했고 각 통리장한테도 서면으로 통지하게끔 그렇게 해서 방법론적으로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여주와 화성, 평택시 등 3곳. 담당 부서와 주민의견 제출 기한을 둔 것은 평택이 처음으로 지난달 평택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안양시가 올해 초 지역 대표 음식을 육성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파스타로 선정됐습니다. 주민 설문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데다 용역 보고서 또한 표절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시의회는 지역 대표 음식 선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양시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표 음식 개발 용역에서 수행기관은 파스타를 대표 음식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의회는 용역 결과를 놓고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실과 표절 용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좀 더 가기 위해서 다른 평가 지표에 나온 것처럼 향토성, 맛, 기능성, 기반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데이터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대표 음식 개발 용역이 시민 의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양시가 지난해 8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거주자 2,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40%가 곱창 구이를 선호했고 파스타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의 경우도 39%가 설렁탕과 곱창 구이를 선택했고 파스타는 고작 2.5%에 그쳤습니다. 윤해동 시의원은 설문조사와는 달리 선호도가 낮은 파스타를 단지 면산업과의 연계라는 이유로 선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가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봤어요. 7가지의 샘플을 놓고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5개가 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스타가 나오는 거죠. 연구 결과.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답을 정한 답도 역사성이나 전통성 같은 게 가미가 돼 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너무 생뚱맞잖아요. 안양시는 이에 대해 아직 파스타로 최종 결정에 공표한 건 아니라며 메뉴 개발 등 추가 용역을 거쳐 선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 음식을 지금 파스타라는 게 처음에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 가능할지를 한 번 더 지금 메뉴를 보완해서 요거를 한번 시판도 해보고 선호도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정 가부를 결정을 할 계획인 거예요. 곽동윤 시의원은 대표 음식 개발 용역 결과 보고서의 표절률이 19%나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곽 의원은 표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블로그 등에서 그냥 가져온 자료도 있고 인용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도 많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유명한 그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표절률을 돌려봤더니 실제로 19%라는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계에서 15%를 기준으로 이게 표절률이 좀 높다, 낮다를 판단하기도 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표절들이 많아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19%보다 전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안양시 대표 음식 용역 수행 기관은 파스타 선정 이유로
주변의 면 제조 기업들과 연계한 파스타 특별시 안양이란 브랜드 창출을 들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민선 8기 들어 군포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등 시급한 사업이 먼저라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의 입장과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시민단체 사이에 갈등이 지속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문화도시 선발 심사에서 결국 최종 탈락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군포시는 내년에 다시 응모한다는 계획인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입니다. 권예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간판 없이 방치된 군포시 수리동의 한 건물.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군포 문화도시 지원센터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이 센터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공모 사업에서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군포시가 사업 추진과 시민 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만든 기관입니다. 하지만 센터의 실질적 운영 일수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한 채 센터는 지난달 해체됐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선 8기 기조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를 두고 지난 9월 지역 시민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최종 심사를 4개월여 앞두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킨 것은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군포시는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문화재단과 문화도시지원센터 투트랙 전략으로 사업들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문화도시지원센터가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지원센터의 사업 이행률은 전무하다는 것이 군포 문화재단의 설명입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사업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군포시는 지난 6일 문체부가 발표한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선정평가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군포시 의회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한 적이 없다며 군포문화재단 주도하에 내년도 5차 문화도시 선정 사업에 재응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시의회의 공익감사 청구를 두고 공무원들이 감사 준비에 대응하느라 문화도시 추진 사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군포시. 과연 각종 논란을 잠재우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시흥 100곳 신도시의 고압선 설치 용역을 좌우할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15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시흥시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대비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건데 임병택 시장은 지금은 소송에 집중할 때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전이 100곳 신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고압선 설치 계획을 밝힌 이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어왔습니다. 시흥시도 도로 점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한 가운데 한전 측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오는 15일이면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 이런 가운데 시흥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의 미지근한 대처를 꼬집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시가 대안노선 검토를 한전에 요청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분명 대안노선 검토를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 답변은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한전은 대안을 냈지만 시는 대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병택 시장은 한전과 치열한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전과 치열한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총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답변으로 답변서는 작성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도 임 시장은 소송에 이기는 것이 먼저라며 역시 즉답을 피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주민 설명회 개최, 대안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도 말하지 않고 또 다른 대안책도 한번 내지 않고 소송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우리 소송에 저희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대책 요구에도 임 시장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정 질문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한전이 승소한다면 사실상 고압선 설치를 막기는 힘들어집니다. 임 시장이 소송에서 승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결과에 따라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용인 특례시를 비롯해 경기 남부권의 지자체들이 하수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사용해 반도체 생산 라인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로 재이용합니다. 단순한 하수 재활용을 넘어 업사이클을 통해 물 재이용에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인 수지구 지역의 각종 생활하수를 정수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입니다. 하루에 최대 12만 5천 톤을 처리해 하천에 방류합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은 일반적인 하천수보다 수질이 좋지만 지금까지는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등 한정적으로만 사용돼 왔습니다. 용인시가 이렇게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물을 재처리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합니다. 오는 2029년부터 수지와 기흥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하는 처리수 14만 톤 가운데 10만 2천 톤을 삼성전자 기흥 화성사업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최근 환경부와 삼성전자, 인근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에 함께 참여하는 수원과 평택, 화성, 오산시는 하수처리수를 삼성전자 고덕사업장에 공급하게 됩니다. 하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선도적으로 반도체 생산에 하수 재이용수 사용을 선언하는 자리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시에서는 하수 재이용수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는 이들 5개 지자체가 삼성전자 사업장에 보내는 처리수는 하루 47만 4천 톤으로 인구 143만 명인 광주광역시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수 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을 추가로 처리해 가장 깨끗한 물인 초순수로 만들어 반도체 생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수 재이용수를 사용해서 2021년 수준으로 취수량을 동결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총 공사비는 6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용인시 구간에는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용인시는 하수의 단순 재활용에서 벗어나 하수 업사이클링을 통한 질 좋은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초순수물로 가공해서 공급이 가능하다면 이 하수 처리수의 다른 어느 분야에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인시는 이번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거리에 수북히 쌓인 낙엽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자체의 골칫덩입니다.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환경관리원이 낙엽을 쉽게 치울 수 있는 청소차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3억 원에 달하는 차량 구입비도 아끼게 됐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겨울이 오면서 곳곳에 낙엽이 쌓였습니다.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가득 메운 낙엽은 미관을 저해하고 하수구를 막는 등 큰 골칫거리입니다. 환경관리원들이 일일이 쓸어내기에 작업이 더디고 도로 위 쌓인 낙엽을 청소할 때면 아찔한 풍경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아이디어로 해결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환경관리원이 버려진 모터를 재활용해 이른바 낙엽 청소차를 만든 겁니다.
모터에 긴 호스를 이어붙여서 낙엽을 마치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용달차 짐칸에는 나무 상자를 만들어 낙엽이 쌓이도록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거를 비질을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이제 그 종량제 봉투에 담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저게 있음으로써 낙엽을 좀 빠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노동의 좀 강도가 좀 이래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시중에 판매되는 전용 청소차 가격은 2억 8천여만 원. 환경관리원의 아이디어로 차량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60만 원 정도입니다. 기존에 청소 차량이 있었는데 고장 나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구입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제작했는데 이제 차량 구입하는 것보다는 한 3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저희가 제작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줄인 건 물론 시민 혈세까지 아꼈습니다. 곡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아이디어로 만든 청소 차량을 제설용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으로 잠시 쉬었던 K리그의 겨울 이적 시장이 국가대표팀 귀국과 함께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FC 안양은 연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들이 많아 올겨울 이적 시장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재계약으로 FC 안양을 다시 이끌게 된 이우영 감독은 전력 누수를 막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정기리그 2위와 올해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어낸 FC 안양 이우영 감독. 지난달 재계약과 함께 팀 재정비에 들어간 이 감독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1명의 국내 선수가 연말 계약이 종료돼 자유계약 선수가 됐고 외국인 선수인 아코스티와 안드리고의 거취도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조나탄 선수는 내년에도 FC 안양에서 뛰지만 아코스티 선수는 일부 리그의 여러 구단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고 안드리고 선수는 연봉 협상 중으로 아직 재계약이 불투명합니다. 이우영 감독은 외국인 선수의 이탈에 대비해 남미 쪽 선수들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편으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영상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지금 보고 있고요. 새로운 선수를 외국 선수를 영입한다 그러면 사실은 적응 문제라든지 또 문화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실력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주로 이제 남미 쪽 선수를 지금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계약 선수 중에는 주축 공격수인 김경중, 백성동과 수비수 정준현, 이상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이 불발될 경우 팀 전략의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라 감독으로선 고민거리입니다. 이우영 감독은 내년 시즌 전력 누수를 막기 위해 겨울 이적 시장에 집중하며 동계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성비 좋은 선수를 뽑든 아니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서 그 외 선수를 뽑든 아마 머리를 잘 쥐어짜서 내년에도 승격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수 구성을 하는 게 또 제가 할 일이고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2023년도에도 충분히 승격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 감독은 아코스티 선수가 이탈하면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공격수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디펜스나 미드필드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안양이 또 지금 스쿼드나 이런 버텨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은 크게 제가 이렇게 걱정을 안 하지만은 디펜스나 미드필드에 비해서 이 윙포드 쪽이 좀 균형이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윙포드 쪽에 지금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 전력 누수를 막기 위해 팀 재정비에 들어간 FC 안양. 국내외의 어떤 선수들이 팀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수원과 용인, 화성, 성남시 등 4개시 시장이 간담회를 갖고 3호선 연장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3호선 연장 관련 공동 용역을 발주해 용역 결과에 따라 차량 종류와 재원, 노선 등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4개시는 또 차량기지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3호선 연장 사업 비용을 분담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자가 한다 네 번째 순서로 관악산을 찾았습니다. 겨울철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이 초기 진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산불 전문 진화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연기를 포착해서 현장에 알리고 또 누구보다 가장 늦게 현장에 남아 잔불 작업까지 처리하는 산불 전문 진화대의 하루. 오늘 하루 함께 해보겠습니다. 올해 4월 기준 도내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등산객들의 부주의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81건 가운데 74건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였는데 이 중 담배꽁초로 인한 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 감시가 필요합니다. 봄과 가을, 겨울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산불 감시대의 하루는 산에 올라 예찰 활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감시 초소에서 이제 산불 감시원들이 화재가 발생하는 연기를 보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산불 감시 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30분가량 올라왔는데 분명히 반장님이 한 20-30분만 올라가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한 30분 정도 더 남았다고 해요. 산세가 생각보다 가파르고 산불 감시원분들은 일주일 내내 이곳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다고 하십니다. 저도 바짝 뒤쫓아서 감시탑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전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각 초소에서 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공유를 좀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올라와 보니까 지금 교신 중이시던데 네네네. 하루에 3번 이렇게 교신하신다고요? 네, 하루에 우리가 3번씩 교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현대 아침 주변 상황 점검해서 보고를 받고요. 신속하게 본부로 전달을 해서 거기다 상응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추운 칼바람을 맞으며 무전기와 GPS를 들고 초소를 지키는 감시원들. 관악산에만 이런 감시탑이 2곳에 설치돼 있고 등산로 일대 감시 초소까지 합하면 총 1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진이 100, 양진이 5 호출바람. 양진이 5 초소 관내 근무 이상 없습니다. 네, 특이사항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양진이 5 관내 초소 관내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 막루에서는 교신을 줬다면 현장에서 직접 불이 났을 때 투입되는 진화 요원들도 있는데요. 직접 활동을 체험해보면서 그들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현장 투입 요원들은 산불 진화대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큰 불길을 잡고 철수하면 본격적으로 이들의 임무가 시작됩니다. 산불 감시대로서 가장 필요한 건 강인한 체력인데요. 그 이유는 설치된 저수조에서 이 소방 호스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직접 진화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이 백팩처럼 생긴 등짐 펌프인데요. 여기에 이제 물을 받아서 직접 호스를 연결해 제가 불을 끄러 가볼 겁니다. 등짐 펌프를 메고 앞쪽에 설치된 저수조에서 물을 받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수조에 지금 어느 정도 물이 가득 차서 이 물을 제 이 등짐 펌프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짐 펌프 용량은 보통 15리터입니다. 산불 화재는 장시간 진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짐 펌프에 담긴 물이 금방 고갈되곤 하는데 이때마다 산 초입에 설치된 저수조로 복귀해 소방 용수를 옮겨 담아야 합니다. 이 등짐 펌프에 물을 가득 싣고 이 소방차가 가지 못하는 산속 깊은 곳에 이 물을 뿌리러 왔는데요. 우선 이렇게 지금 밑에서는 갈퀴로 잔불 작업을 위해서 낙엽잎을 제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속으로 왔을 때 펌프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선 이 펌프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여쭤볼게요. 펌프 사용법 좀 알려주시죠. 우선은 여기 이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네. 이제 해제를 하고, 그리고 이 펌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물이 나올 때까지 펌프질을 해줘서 네. 이 앞에 진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 꽤 멀리 가네요. 예. 수압이 좋아서.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예. 보통 잔불을 확실하게 끄려면은 네. 이 수압이 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호스를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이제 펌프질을 해야지 잔불이 수월하게 꺼집니다. 그럼 이 일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가셨던 일도 있으신 거예요? 예, 지난 11월 초쯤에
불이 이제 한번 관악산에서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가량 밤낮으로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럼 했던 일을 오늘은 또 훈련으로 또 한 번 익히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산불 진화대와 감시대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열기와 연기로 힘든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인명보호와 문화재, 산림자원을 보호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입산 시 인화물질을 들지 않고 농작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기 전엔 반드시 소방서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불을 피운 자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들려오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 소식. 이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이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면서도 그 다짐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소중한 재산과 개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산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한다의 권유솔이었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오늘의 주제는 이 나무를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3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이 연통인데요. 연통을 겉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찌그러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다면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연통 상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뗄감을 떼면 연통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타르가 생기는데요. 연통에 재가 남아있는지 꼭 확인하고 연통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불티인데요. 불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화목 보일러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볼까요? 불에 탈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그리고 보일러를 떼기 위해 라이터 같은 것도 사용한단 말이죠. 불티가 조금이라도 옮겨 붙으면 대형 화재로 아주 활활 잘 타겠죠? 그래서 나무를 화목 보일러 안에 넣고 나면 꼭 투입구를 이렇게 안전하게 닫아주세요.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나서는 타고 나온 재는 물을 뿌려서 반드시 불씨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뒷정리까지 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가연물은 멀리 2m 이상. 2m는 얼마큼이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3걸음입니다. 그리고 불을 끌 수 있는 수화기는 내가 바로 쓸 수 있도록 내 옆에 가까이 두는 것 잊지 마세요. 아직도 화목 보일러 무등록 업체 제품을 사용하거나 스스로 셀프로 개조해서 사용하시는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 화목 보일러 안전 주의사항 제가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아참! 아까 일산화탄소 중독 제가 얘기했었죠. 이렇게 실내에 화목 보일러를 두고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조금 추워도 환기는 계속 잘 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나무를 뗄감으로 쓰는 화목 난방기인 화목 난로와 화목 보일러는 연료비도 저렴한 데다가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뗄감을 구하기 쉬운 농산촌 지역 중심으로 화목 난로,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감성적인 디자인까지 더해져 캠핑장에서도 아주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 난방기가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나무를 떼다가 생기는 불티가 날아가 화재가 나기도 하고 연통에 생긴 타르로 인해 과열로 인한 화재가 나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목 난방기이지만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안전수칙 꼭 알고 계세요? 화목 보일러는 투입구를 열고 연료를 넣기 때문에 작은 불티가 주변으로 날아가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티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은 나무 연료를 넣고 나서 보일러의 투입구를 꼭 닫아주세요. 또 타고 남은 재 속에도 불씨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불씨가 살아있는 재를 아무렇게나 방치했다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불길이 번지면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타고 남은 재는 모래로 잘 덮어서 불티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불에 탈 수 있는 땔감은 화목난로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불티가 날아가 주변에 가연물에 붙어 화재가 나기도 하고 보일러가 고온이 되었을 때 복사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는 항상 보일러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가장 안전한 땔감으로 산림청에서는 12개월 이상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찌꺼기가 이렇게 계속 쌓이는 것처럼 타르는 연통 안에 잘 늘러붙고 이 타르로 인해서 연통이 쉽게 가열되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통이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재가 쌓이지 않도록 연통 청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화목 보일러에서 화재가 나면 아주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꼼꼼하게 화목 보일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y mind's a little clouded, but it looks like Christmas is here. You ask me about my sweater with Santa in space. I tell you it's a gift from the owner of this place. And then you're looking up and tell me with a glow, it looks like we stand under a mistletoe. And then we feel a bump behind our back. Somebody pushing you, or the table cracks. And then I'm thanking Santa. This must be a sign, 'cause your finest space sweater is now full of wine. You tell me, don't you think this party's very loud? That's why you whisper in my ear. Let's find another place and leave behind this crowd, and then I know that Christmas is here.